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이렇게 글로나마 제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어서 용기 내서 글을 써봅니다. 어려서부터 미스코리아 하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만큼 키도 컸고 외모도 나쁘지 않은 축에 속했죠.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늘씬하다 보니 당연히 인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중 저를 쫓아다니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남편의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막 의대를 졸업한 인턴 의사였고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시부모님은 아직 학생인 저를 못마땅히 여기셨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기에 진행할 수 있었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것도 아닌 애한테 장가를 든다는 거야. 너 지금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옛날엔 10대에도 결혼했는데요, 뭐. 그래도 잘만 살았잖아. 나 진짜 은미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아직 나도 인턴인데 빨리 결혼해서 병원 일에만 집중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허락해 줘야 해요. 그래야 결혼을 하지. 그러니까 너 인턴 끝나고 레지던트 달고 전공의까지 돼도 선자리가 줄을 쓰게 들어올 텐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섣불리 네 인생을 결정하려고 들어? 잘 생각해봐. 너 정도면 병원 차려준다는 여자도 있을 거다. 지금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병원 차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전 지금 은미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으니까 엄마가 허락해줘요. 전 꼭 결혼할 거예요. 여자 얼굴 예쁜 거 3년이다. 너 그러다가 큰 코 다쳐, 알아? 사람이 자기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남편은 결혼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저희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대학 졸업 후 일을 하고 싶었지만 결혼을 하는 바람에 내조의 여왕이 되어가고 있었죠. 하고 싶었던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혼 후 언제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결혼을 먼저 선택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바쁜 남편을 집에서 뒷바라지하는 주부가 되었지만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내조한다는 기쁨도 저에겐 굉장히 컸거든요. 가끔 시어머니가 절 못마땅히 여기셨지만 의사 아들 가진 유세라고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래야 긍정적으로 제 삶이 편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원체가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푸념 정도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어차피 그래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이 몸만 시집와서 넌 아주 복도 많다. 그 반반한 얼굴로 우리 혁수 꼬셔서 결혼하니 좋으냐? 꼬시다뇨. 그냥 마음이 맞은 거죠. 그리고 혁수 씨 내조하는 것도 바빠요, 어머님. 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뭐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내가 의사까지 만들어놨더니 홀랑 네가 채갔어, 우리 혁수를. 혁수가 하도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혼 허락은 했다만 진짜 내 기대에 아예 못 미치는 며느리야. 알겠니? 우리 혁수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병원 하나 차려준다는 집들도 줄을 섰을 텐데 꼴랑 얼굴 하나 믿고 시집 와가지고 아이고 뻔뻔해. 그 얼굴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 알겠니? 저도 혁수 씨한테 희생 많이 하고 있어요, 어머니. 저라고 하고 싶은 거 아예 없겠어요? 조금이라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제발. 시어머니는 늘 제게 얼굴 하나 믿고 시집 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속상했지만 남편도 제 외모를 참 좋아하였기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생겼고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아이가 생긴 것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나이는 어렸지만 이렇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너 닮았으면 우리 아기 진짜 예쁠 거야. 아기가 생기니까 진짜 더 책임감이 생겨. 엄마도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제 손주도 생겼으니 너한테 덜 다그치실 거야. 오히려 아이가 복덩이다, 복덩이야. 지금 이 찰나에 딱 생긴 게. 그러게, 이상해.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니. 어머님이 좋아하셔야 할 텐데. 그래도 혁수 씨 아이니까 좋아하시겠지? 당연하지. 엄마 인생의 첫 손주인데 얼마나 기쁘시겠어? 말씀은 안 하셔도 내심 많이 기다렸을 거야. 우리 잘해보자. 남편과 전 처음 생긴 아이를 축복으로 받아들였고, 시어머니도 막상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셨죠. 그렇게 시집살이는 끝났나 했어요. 하지만 처음 겪는 임신에 호르몬이 멋대로 날뛰어서 임신 전 170에 49kg 하던 제 몸에서 73kg까지 찌더라고요. 아이 때문이라 하지만 가뜩이나 키도 큰데 덩치까지 커지니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그쯤 남편도 처음에 저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정말이지 제 얼굴만을 보고 결혼을 한 것처럼 제가 점점 살이 찌고 변하자 저에게 막말을 일삼았어요. 아무리 임산부지만 너 살 너무 찌는 거 아니야? 그나마 얼굴 하나 봐줄만 한데 지금은 얼굴이 터질 것 같아. 심각하다. 요즘 산모들은 관리도 하고 배만 나와서 딱 예쁘던데 넌 어쩜 점점 살이 찌냐? 애 낳고 그 살 다 뺄 수 있겠어? 심각해. 안 먹으면 계속 울렁거리는 걸 어떡해. 못 참겠어. 그리고 키가 커서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 몸무게까진 괜찮다고 했어. 너무 방심하지 마. 애 낳고 진짜 푹 퍼진다. 아유, 저 엉덩이 좀 봐. 진짜 너 맞는지 요샌 내가 의심스러워. 아무리 임산부지만. 뭐? 당신 말 다 했어? 그래도 임신 중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출산하고 다 뺄 거야. 걱정 마. 그리고 남편들이 오히려 임산부 살찌면 위로해준다는데 어쩜 우리는 이렇게 반대되게 행동해? 내가 괜히 살찐 거야? 이게 다 우리 아기를 위해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건데 너무하다 정말. 가뜩이나 요즘 호르몬 때문에 기분도 오락가락 한다고. 그렇게 출산을 하면 꼭 살을 빼리라 다짐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였지만 출산을 하고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 제 몸 돌볼 시간조차 없이 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10kg 정도는 빠졌지만 육아하며 얻은 붓기와 아이 재워놓고 먹는 저녁밥 등등으로 인해 예전의 몸무게에는 턱도 없이 돌아가기 힘들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도 살이 빠지지 않자 이번엔 시어머니도 나서서 저에게 살 좀 빼라며 닥달하셨어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 싶더라고요. 늘 예쁘고 늘씬하다고 얘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 몸이니 어쩔 수 없었죠. 아유, 코끼리 같은 몸뚱이. 아니 남들은 애 낳고도 날씬하고 유지만 잘한다는데 넌 어쩜 점점 더 찌냐? 너 우리 혁수가 너 얼굴 하나 보고 결혼한 건데 그렇게 관리 안 하면 되겠어? 아유, 기도 남산만 해가지고 등치가 아주 소만하다 소만해. 그러니까 점점 더 찐다니까. 관리 좀 해. 애가 어디 유치원 가면 엄마 창피해서 오라고 하겠냐? 진짜 너 안 같아 요새 보면.
아, 살 얘기 좀 그만해. 어머님, 저 노력하고 있으니까 살 얘기 좀 그만하세요. 어디 애 키우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남들 다 하는 거 왜 못해? 너 그거 하나 보고 결혼시킨 건데 네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면 되겠어? 아유, 저 살 좀 봐. 난 우리 혁수 가지고 딱 7kg 쪘다. 그것도 애 낳고 다 빠졌지만 젊은 애가 미련하게 먹어대더구만. 저렇게 안 빠지는 걸 좀 보소. 그래, 엄마 말이 맞아. 관리 좀 해. 너 진짜 요새 너무 쪘어. 아이 낳고 다이어트 한다더니 다이어트는커녕 맨날 먹기만 하고. 아이 가지기 전 그렇게 저를 예뻐하던 남편도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하도 살로서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동안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했어요. 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은 했어요. 하지만 출산 후 늘어진 뱃살과 탄력 없는 몸은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기 힘들더라고요. 제 몸이 이러니 남편 또한 제가 살이 빠져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요. 엎친 데 덮친 격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상선 저하증이라는 병도 생겼어요. 갑상선이 안 좋아지니 아침마다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똑같이 남들처럼 운동을 해도 신진대사가 느려져 살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침체되어 있을 동안 남편은 병원에서 승승장구를 해갔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입지를 다지는 남편을 보는 반면 점점 예전의 저는 잃어가고 그저 한 아이의 엄마, 한 사람의 아내의 모습만이 남더라고요. 아이를 낳아 행복한 나날이었지만 그 무엇보다 침체되어 있는 나날이기도 했어요. 거울을 보면 제 자신이 싫어졌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니 무기력해지기도 했고요. 아유, 내가 진짜 미쳤지. 저런 코끼리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엄마를 그렇게 설득했으니. 진짜 과거에 너 어디 갔냐? 뭐? 코끼리? 아, 당신 의사잖아. 나 갑상선 저하증이라서 운동해도 잘 살 안 빠지는 거래.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다 하기 나름이야. 그럼 갑상선 안 좋은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뚱뚱이로 살라는 거냐? 생각 좀 하고 말해. 아니 진짜 심각하게 너 단식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 그 몸매 어디 갔냐 진짜. 아유, 내가 창피해서 원. 당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나 진짜 자존감 떨어지니까. 애만 안 낳았어도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핑계 대지 마. 애 낳고도 몸매 유지하는 사람 많으니까.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애한테 코가 깨서 진짜 미치겠다. 아유. 남편은 늘 저를 보며 이렇게 막말을 일삼았고 저조차도 저에 대해 자존감이 매우 떨어졌어요. 그러던 중 남편 병원 부부 동반 모임이 있던 날 남편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예 절 이제 아내로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남편의 그런 태도에 동료 의사들과 직원들이 더 민망해하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전 그 순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가 되었어요. 정말 제 평생 굴욕이었다 싶을 정도로 남편한테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나니 각성이 되더라고요. 아우, 재수씨 축하드립니다. 혁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귀엽다고 하던지. 아, 감사해요. 결혼 축하드려요. 저도 혁수 씨한테 들었어요. 아마 다정다감하시니까 너무 잘 사실 것 같아요. 재수씨야 뭐 능력 있지 얼굴 예쁘지 다 갖췄잖아. 너랑 비교도 안 된다 아주. 아유, 모임 오기 전까지 살 좀 빼라니까.
이렇게 남편 기죽여야 되겠냐? 결혼식에서 너희가 본 모습은 다 잊어라. 요즘엔 내가 누구랑 사는지 모르겠으니까.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재수씨 뭐 여전히 아름다우신데. 재수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놈이 이렇다니까. 남편이 동료 의사들 앞에서 한 말들이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오히려 동료들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면박을 주었어요. 정말 굴욕적이고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날 정말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굴욕이었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먹을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살쪘다고 무안을 주더라고요.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또 먹어? 아휴, 그만 좀 먹어라. 진짜 가뜩이나 저녁인데 다 살러 가는 거 아니야? 얘가 원래 이렇게 식탐이 많지가 않았어. 애 낳고 이렇게 된 거야. 재수씨들도 조심시켜라. 진짜 코끼리 되는 거 한순간이더라. 알겠지? 아, 이제 이것만 먹고 그만 먹어. 뭐? 당신 진짜 말 그렇게 할래? 아,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날 망신 줄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한다. 망신은 무슨? 어차피 얘네도 다 이해해. 가족 같은 사이인데 망신이랄 게 뭐가 있어. 참나. 너도 여자라 이거냐? 아, 그만해. 너도 참. 재수씨 민망하겠다. 재수씨 얼마나 예뻤는데. 이게 다 희생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만해라 좀. 희생은 무슨? 본인이 먹어서 이렇게 된 건데. 아휴. 넌 어쨌든 지금 재수씨한테 속지 마. 언젠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정 그 말을 끝으로 일어나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절 붙잡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대로는 절대 살 수 없겠다 생각하여 온갖 다이어트와 시술을 병행하며 예전의 제 몸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는 할 수 있었지만 출산 후 늘어진 뱃살과 몸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꽤나 힘들더라고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은 노력을 통해 다시 예전의 몸을 점차점차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눈에 띄게 몸이 변하다 보니 제 자존감도 덩달아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렇게 변화하자 남편도 예전처럼 구박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전에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은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마음을 후벼 파더군요. 그리고 그쯤 우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엿듣고 나니 이 집구석의 모든 기대감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도 나기도 하고. 애 하나 딸린 거 흠도 아니다. 너 정도면 인물준수의 직업의사야. 제가여도 아마 줄을 섰을 거야. 인물 반반한 애랑 살아보니까 별거 없지? 쟤도 다 살찌고 늙으면 여자들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해. 아휴, 그게 쉽나요? 그리고 그럼 애는 누가 키워? 엄마 없는 애 만드는 건데. 그때 나 좀 말려주지 그랬어요, 엄마. 내가 널 얼마나 말렸어? 그 말 듣지도 않고 결혼 밀어붙인 게 누군데? 제 얼굴 반반한 것도 그거 몇 년 갔니?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고 새 출발해. 뭐 자기가 어쩔 거야?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 이혼해달라고 하면 하는 거지, 안 그래? 애 더 크기 전에 차라리 빨리 이혼하고 새 장가 들어 이거 사. 너 제가여도 들어올 선짜리 많다. 알겠어? 인생 길게 봐야 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렴.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는 저와 이혼을 하라는 얘기였어요. 남편도 그 분위기에 동조를 하는 느낌이었고요. 남편에게 큰 애정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뭐였나 싶을 정도로 할 말이 없었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티를 낼 순 없었어요. 그땐 왜 그랬는지 사실 이혼이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남편과 하도 싸워서 예전처럼 사랑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혼을 하면 분명 결핍 있을 것 같은 아이와 당장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라는 걱정이 먼저 앞섰거든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시간을 보냈고 이러는 것보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는 계속하고 있었고 운동하는 거에 흥미가 붙은 저는 언젠가 닥쳐올 독립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간간히 프리랜서로 수업을 한두 타임 맡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이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혼자 독립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을 얻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급성 신부전증에 걸리자 남편 또한 비상이 걸렸죠. 아니, 내가 왜 신부전증이야? 아휴, 요새 몸이 많이 안 좋다 했는데 나 어쩌냐 아들아? 이 몸이 어째? 에이, 엄마. 내가 의사인데 뭐가 걱정이야. 걱정 마. 요샌 기술이 좋아져서 다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그만 슬퍼해. 아이고, 진짜. 내가 너한텐 짐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이 어미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그러지. 걱정 마요, 엄마. 내가 엄마 그렇게 아프게 안 놔둘 거니까. 엄마 아들 믿지? 그러니까 엄마는 약 잘 먹고 밥 잘 드셔요. 솔직히 슬프지 않더라고요. 이미 시댁에 정이 털릴 대로 털렸던지라 마음을 그렇게 쓰니 저런 병에도 걸리는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급성 신부전증에서 만성 신부전증까지 악화되었고 투석을 받으며 하루하루 연명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신장 이식이라는 공여자를 찾기 위해 애쓰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찾는 것 같았어요. 저도 뭐 가족의 일원으로 검사를 했긴 했습니다. 그러나 참 야속하게도 저와 딱 어머님이 맞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전 공여를 절대 해주지 않을 거기에 남편에게 딱 잘라 얘기했어요. 사이가 좋아도 해줄까 말까 한 신장이식을 그동안 내가 시어머니한테 가증구박받고 면박받은 내가 왜 해줘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해줄 수가 없었어요. 나 어머님한테 신장 못 줘. 그러니까 절대 나한테 주라고 하지 마. 어차피 그냥 검사만 받아보래서 한 거니까. 아, 진짜. 남처럼 얘기한다, 너. 너네 엄마였어도 그럴 거냐? 그래도 늙은 노인네 불쌍하지도 않아? 차갑다, 차가워. 마음대로 생각해. 어머님한테 받은 서름 때문이라도 절대 못 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줄 알아. 난 안 줄 거니까. 엄마가 너랑 이혼하라고 했을 때 진작 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지. 널 뭘 보고 결혼했는지. 마음까지 못 될 줄이야. 뭐? 너네 모자가 나한테 했던 건 기억 못하니? 코끼리니 뭐니?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려. 그런데 나한테 신장을 달라고? 하! 전 독하게 마음먹기로 다짐했어요. 어차피 내가 아프면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말이죠. 남편에게 못을 박았고 남편도 저에겐 기대도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그냥 내 할 도리만 하자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저 역시 어머님이 아프시니
시댁에 자주 찾아뵙고 음식이라든지 어머님 건강에 맞게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어요. 사실 마음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가서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해드린 거죠.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러한 저의 노력에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아프셔서 그런지 저에게 더 독서를 일삼았어요. 어머님이 아프신 것마저도 다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내가 뭔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너만 가꾸냐, 지금? 요즘엔 뭐 요가인가 뭔가 하러 다니면서 집안일은 신경도 안 쓰지? 네? 아니요, 어머님. 그거 파트타임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개념이라 집에 오히려 더 신경 많이 쓰죠. 저 살쪄서 싫으시다면서요. 제 관리하는 건데요, 뭐. 그리고 어머님, 이거 제가 신장에 좋은 샐러드랑 밥 만들어 왔으니까 이따 데워 드세요. 내가 죽기만 바라는 나쁜 년. 넌 아주 내가 아픈 걸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이게 다 사람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니까. 그렇게 말씀 마세요, 어머니. 지금 밥 드시고 계시는 거 다 누가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아프셔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그냥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하려고 하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린다고요. 그럼 네가 이식해주면 되겠네. 아비한테 딱 잘라 거절했다며? 나쁜 것. 그래, 나도 너 필요 없어. 이 나쁜 것아. 독한 년. 시어머니는 금세 제가 어머님의 신장과 맞는다는 말을 듣고는 신장 이식을 안 해주는 저를 엄청 원망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프니까 저런 독설쯤은 이해해야지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병세가 날로 악화되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병원에 검진을 가게 되었죠. 시어머니도 검진을 하고 저도 간 김에 남편이 검진을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이어트를 한 지 오래됐기도 했고 온 김에 검진을 하자라는 마음에 남편 권유로 검진을 하게 되었어요. 간단한 수면 마취를 하고 위 내시경도 추가적으로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들어갔고 한참을 꿈을 꾼 듯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 수면 마취가 풀렸는데 비몽사몽하는 그 순간에 남편의 목소리가 엄청 들리더라고요. 엄마, 시간이 없어. 재빨리 끝내자. 내가 엄마 안 아프게 해줄게. 이제 조금만 참아, 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아마 은미는 이해해 줄 거야. 은미 착하잖아. 아휴, 엄마 진짜 은미한테 잘하셔야 해요. 지금 하는 거 은미 모르는 거니까. 알았죠? 당연하지. 내가 이젠 걔한테 정말 잘할 거다. 나만 살려준다면야. 아휴, 내 은인이지. 이제 정말 잘해줄 거야. 근데 이렇게 몰래 해도 되는 거냐? 아휴, 그래도 혹시라도 저것이 알게 돼가지고 난리칠까봐 걱정이긴 한데, 에휴. 재우면 돼요, 계속. 그리고 나중에 내가 설득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마음 편히 받을 생각만 해. 엄마부터 살고 봐야지. 그리고 저에게 전신 마취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였죠. 순간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팔에 꽂혀있던 링거 바늘도 다 제가 뽑아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너무 비몽사몽이었지만 이 수술방은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놀란 어머님도 일어나셨고 병원이 발칵 뒤집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전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방으로 향했죠. 정신을 차리고 그날 일에 대해 곱씹어 보니 명백히 시어머니의 신장 이식을 제 신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전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따져댔습니다.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역겹더라고요. 누가 봐도 딱 그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어머니는 날로 새학기까지 맞는 사람은 없지. 제가 맞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내 신장 어머님한테 이식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 나랑 어머니랑 맞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한 거지? 당신 어쩜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내 몸을 그렇게 마음대로. 누가 그래? 너 약 먹었어? 그날 네가 본 거 헛것이라고. 참 수면 마취에 덜 깨서 허우적거리더니만. 무슨 꿈 꿨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떻게 네 허락도 없이 내가 네 신장을 빼돌리겠어? 무슨 옛날 시대도 아니고. 그만 오버해라 진짜. 이렇게 발뺌하시겠다? 그래, 알겠어. 이혼하자. 그리고 어디 한번 법적으로 싸워봐. 나 이렇게 파렴치한 당신들이랑 절대 못 살겠으니까. 내가 증거 하나하나 잡을 줄 알아. 알겠어? 나한테 이혼을 종용하더니 내 신장을 노려? 끔찍한 모자들. 당신들은 나한테 신장 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 날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더니 이제 와서 신장까지 떼가려고 들어? 당신들이 인간이야? 전 이 말을 끝으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조그만 월세방을 얻었죠. 그리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 남편 몰래 남편 병원을 가 간호사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역시나 그날 신장 이식을 하려고 했던 건 맞았고요. 간호사들도 제가 동의를 한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미 서류를 다 제출했다고 하면서 전 이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보여주며 소송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혼 소송과 함께 의료 소송을 들어가자 남편은 이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빌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의 평판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니 남편은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지 않더군요. 정말 진저리 쳐졌고 무슨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의료 소송이라니. 이혼은 해줄게. 양육권, 친권 네가 다 가져. 근데 의료 소송이라니. 나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시어머니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난 네가 당연히 해줄 줄 알았어. 그래서 안 물어봤던 거야. 나 진짜 매장당해. 제발. 내가 머리에 청 맞았니? 너네 엄마한테 신장 이식을 왜 해줘? 나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고 내가 너네 모자 둘이서 나 쫓아내려고 머리 굴린 거 모를 줄 알아? 뻔뻔하게 내가 참았던 것 뿐이야. 그날 나도 엄청 상처였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살찐 나한테 이혼을 종용하는 너네 엄마나 그걸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너나 내가 참고 산 건 우리 아들 때문이었어. 알아? 근데 내가 왜 너네 엄마한테 신장을 주겠니? 버리라고 생각해. 솔직히 안타깝지도 않아. 그날 내가 잠에서 깨지만 않았어도 애꿎은 내 신장 너네 엄마한테 줬겠지? 그랬다면 넌 더 큰 벌을 받았겠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테니까. 기대해. 어떻게 하는지. 제발 부탁이다. 어차피 지금 네 신장 너한테 있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해줘. 제발. 남편은 제발 의료 소송만은 걸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전 그날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치가 떨리고 배신감이 들어 모든 걸 폭로했어요. 남편 병원 사람들은 제가 동의서에 사인을 다 한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검진받은 기록과 어머님의 기록이 일치했기 때문에 저를 불러서 검진을 해준다고 하고 이미 다 수술 계획을 세운 것까지 간호사들은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받았고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했어요. 병원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인해서요. 그리고 저에게도 막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끼쳤기 때문에 위자료와 함께 양육권 친권까지 박탈당했어요. 저런 아빠에게서 아이가 자라는 것은 교육에도 좋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할 때 정말 세상에서 제가 제일 강인하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혼자 헤쳐나갈까 늘 고민만 했었는데 막상 앞일이 코앞에 닥치니 해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싹싹 비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본인 신장 이식을 해달라면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히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모든 거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네가 나한테 신장만 이식해준다면 내가 모든 거 다 해줄게. 앞으로 구박도 안 하마. 내 나이 고작 61야. 어떻게 이대로 지내니? 응? 너만 마음 고쳐먹으면 우리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너 모진애 아니잖아. 저 모진애 맞아요. 그리고 아줌마, 이제 아줌마랑 나 남남 아닌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신장 받아서 살고 싶어? 그냥 아줌마 명줄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살 만큼 살다 가셔요. 아셨어요? 아들도 당신이 다 망친 거야. 뻔뻔한 여편네. 뭐야? 명줄? 너 나 죽으라고 비는 거야 지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제발 부탁할게. 부린 대로 거두는 거지. 당신 죽든지 말든지 나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냥 죽어도 나 눈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그러니 알아서 살아.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저에게 계속 부탁을 하셨고 모든 걸 뿌리쳤어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동네 조그맣게 요가 센터를 오픈했어요. 이제 아들과 둘이 살아가야 하니 쉴 새 없이 달려야만 했거든요. 다행히 동네에서 소문이 좋게 나서 지금도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남편은 의료계 쪽에 파렴치하게 소문이 나서 취직이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면접 교섭을 갔다 와서 해준 말은 어디 지방 시골 의원에 내과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맨날 아파서 집에만 있다고 했고요. 뭐 자업자득이죠. 이 말을 듣는데도 전혀 미안하지도 않더군요. 왜 그동안 바보처럼 참고 살았는지 정말 후회도 많이 되지만 그날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너무 설레기도 하고 처음 내 집 장만이라 기분이 매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옛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았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오늘 막상 글을 써보니 그 시절 참 어떻게 버텼나 싶고 제 자신이 대견하다 싶어요. 비온 뒤 맑음이란 말이 있죠. 전 요새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답니다. 언제나 비만 오진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맑은 날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힘든 일이 계시다면 맑은 날은 올 테니 조금만 참고 버텨주세요. 그럼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매번 사연만 읽다가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씁니다. 제 인생에서 30대는 힘겨웠던 것들만 생각나네요.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져 이런 글도 쓸 수 있게 되었지만요. 저는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갖은 알바를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도 제때 가지 못하였어요. 20대 중후반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이대로는 삶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비가 걱정이었지만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어떻게든 버텨보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대학교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끝나면 저녁엔 고깃집으로 달려가 불판을 닦으며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와 학업으로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던 와중에 저에게 백마탄 왕자님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시던 사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안쓰러워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불판을 닦으려고 하면 미리 다 닦아놓는 등 저의 일을 많이 덜어주었죠.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니 저조차도 좋은 감정이 싹틀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저의 열심히 사는 모습에 마음이 갔다고 했어요. 다른 여자들이랑은 다르게 부지런하고 내 앞가림을 헤쳐나가는 게 멋있어 보인다고도 했죠. 그동안의 고생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사장님 몰래 연애가 시작되었죠. 고깃집 사장님 또한 여자인 몸으로 홀로 아들을 키워낸 분이셨어요. 고깃집 말고도 여관도 운영하고 계셨죠. 젊은 나이에 고생하여 자수성가 하셨죠. 사장님 눈을 피해 연애를 했을 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연애를 하던 도중 임신을 하였습니다. 임신을 하자 남자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몰수를 했고요. 처음엔 제가 좋다고 했던 사람도 임신을 하니 부담스러워졌는지 연락을 점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이를 꼭 낳고 싶었거든요. 저기 사장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청심환 하나 드시고 들어주세요. 사실 그동안 제가 민국 오빠랑 만나고 있었어요. 뭐?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 뭐 어쩌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 아주 웃기네, 얘. 얌전한 고양이가 먼저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조용조용 일 열심히 해서 기특하다 생각했더니 뒤에서 남의 아들을 꼬시고 있었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 뱃속에 민국 오빠 아이가 있어요. 민국 오빠가 연락이 안 돼요. 아이고, 기막혀. 지금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네가 어떻게 했길래 애를 배? 난 인정 못한다. 아니, 민국이 데리고 와. 사장님은 부정하셨어요. 너무 처참했죠. 사랑했지만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연락이 되지 않는 남자친구와 그 모습을 보고 저만 비난하는 사장님을 보니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네요. 우여곡절 끝에 남자친구는 연락이 닿았어요. 그동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연락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죠. 속상해서 그 앞에서 엉엉 울었네요. 남자친구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죠. 어떻게 오빠가 그럴 수 있어? 애는 나 혼자만 가졌어? 오빠 애잖아. 나 이미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책임져. 뭐? 엄마한테 말했다고? 엄마 혈압 있는데 그걸 말하면 어떡해? 말을 해도 내가 말하지. 너도 참 대단하다. 그럼 어떡해. 오빠는 연락도 안 되지. 애기는 커가지. 나 혼자 뭘 어떡하냐고. 당연히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지, 안 그래?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랑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아직 학교도 졸업 안 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애기가 더 소중해. 아이 꼭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아이한텐 아빠가 있어야 하잖아. 어? 내가 잘할게. 아이를 위해서 남자친구에게 애원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울며 겨자먹기로 결혼을 승낙했죠.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겠다 하니 사장님은 한참을 반대하다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복받는 결혼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며 아이만 생각하자라고 되뇌었죠. 그리고 결혼식 전 어머님은 홀로 고생해서 키운 아들 예단은 빵빵하게 받아야겠다며 저를 압박하셨어요. 뻔히 못 사는 며느리지만 빚이라도 내서 혼수를 해오라고 압박하기 시작하였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내가 30에 혼자 돼서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이 나이 이때껏 살아왔는데 이 정도도 못 바라냐?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정도는 네가 당연히 해와야지, 안 그러냐? 빚을 내거든 니네 친정집을 팔든 이건 혼수 리스트다. 이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준비해라. 야, 내가 말했지? 우리 엄마 엄청 고생했다고. 당연히 이 정도는 해와야 되는 거야. 알아서 준비해와. 우리 엄마 실망시키지 말고. 어머님, 제가 이걸 어떻게 준비하나요? 저희 집 사정 뻔히 아시면서 너무하세요. 예단은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미찌는 결혼을 시키는데 이런 것까지 포기해야 하겠냐? 너는 어쩜 그렇게 뻔뻔하니? 준비가 안 되면 결혼은 없다. 시어머님과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전 결국 엄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죠.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가기도 전에 혼수 때문에 퇴짜 맞을까봐 무리하게 빚을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머님이 원하는 혼수 리스트를 전부 준비해 주셨죠.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준비해줘. 우리 집 뻔히 형편 아는데 어떻게 준비한 거야? 어? 내가 알아본다니까. 결혼 전부터 책 잡히면 되니? 엄마가 너 결혼 전에 하나도 해준 것도 없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넌 아무 생각 말고 시집 가서 잘 살아. 싸우지 말고 시어머니 잘 모시고, 알겠지? 엄마는 너 잘 사는 거 하나면 돼. 그러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 너무 미안해. 내가 엄마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보란 듯이 취업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친정 엄마에게 불효를 끼친 것만 같아 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악 물었죠. 보란 듯이 잘 살 거라고. 제가 혼수를 해오자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셨어요. 아마 혼수를 못 해오면 그 구실로 저를 쫓아내실 생각이었는데 떡하니 혼수를 해오자 또 그거대로 비아냥거리셨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음 같아선 결혼을 파토내고 싶었지만 아이 때문에 참았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기, 아빠 없는 아이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이악 물고 참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했죠. 니네 집 어떻게 이걸 다 준비했니? 너네 엄마 무리한 거 아니냐? 나중에 그 핑계로 우리 아들한테 기대면 곤란하다. 저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준 제 선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렵게 해주셨으니까요. 저 정말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요. 아이고, 참 웃긴다. 뒤통수 때려놓고 이제 와서 잘하고 싶다? 너네 애초에 내 뒤통수를 치면 안 됐어.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가 갈린다. 결혼하면 학교는 갈 생각도 말어. 너도 이 집에 보탬이 돼야 하지 않겠냐? 놀고 먹을 생각은 추어도 말아라. 어머님은 이렇게 못 박으셨죠.
전 그렇게 시댁에서 외면받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저에게 온갖 구박을 쏟아냈고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아이 하나만을 생각하며 버텨냈네요. 우리 아이한테 훌륭한 울타리를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결혼까지 할 수 있었죠. 결혼을 하고 제 인생도 달라졌어요. 아침, 점심엔 여관 카운터, 저녁엔 고깃집,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죠. 시어머님은 사지가 멀쩡하니 무조건 일을 하라고 했고요. 남편은 한량처럼 어머님이 벌어놓은 돈을 있는 족족 꺼내 쓰기 바빴고요. 남편 때문이라도 저는 더 열심히 일만 했네요. 구박은 늘 제가 받았지만요. 네 남편이 자꾸 밖으로 도는 것도 다 너 때문이다. 안 사람이 제대로 들어와야 남자가 일이 잘 풀리는 법인데 너 만나고 우리 아들이 되는 일이 없다. 에휴, 내가 어떻게든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에휴 속 터져. 어머니, 오빠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일은 안 하고 늘 바깥에만 다니고 어머님이 오빠한테 돈을 해주지 마세요. 어디 못 가게. 뭐야? 남자가 그럼 돈 한 푼 없이 다니는 꼴이 말이 되냐? 넌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독한 것. 말하는 거 봐라 아주. 네가 그러니까 애비가 집구석에 정을 못 붙이지. 뱃속의 애가 너 안 닮아야 할 텐데. 그것도 참 걱정이다. 너 닮을까봐 무서워 아주. 시간이 흘러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10달 동안 품은 아기가 세상 밖에 나오는 날이 되었죠. 하지만 그날도 저는 혼자 배 아파서 119를 불러 아이를 낳아야 했죠. 아이를 낳고 정신 차려보니 제 옆엔 친정 엄마만이 계셨죠. 아이고 우리 딸 너무 고생 많았다. 너 또 닮은 딸이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서방은 아직 안 온 거야? 마누라가 고생하는데. 아, 그이 바쁜 거 엄마도 알잖아. 갑작스레 병원 오게 되어서 연락을 못했지 뭐야. 엄마가 이해해. 그리고 이서방이 얼마나 나한테 끔찍이 잘해주는데 알잖아 엄마도. 그래도 딸 낳고 보니까 세상 엄마한테 더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네. 에이그 이거 사. 이제 알았어? 세상 그 어느 목숨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게 자식이다. 알겠지? 예쁘게 키워. 엄마는 그게 다야. 엄마. 너무 고마워. 그리고 지금까지 나 이렇게 키워준 것도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효도할게, 엄마. 그렇게 산부인과에는 저와 엄마 둘뿐이었어요. 시어머님은 가게 일로 바쁘셔서 못 온다는 핑계를 대었고 남편은 정말 코빼기도 안 비쳤네요. 어느덧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서 그렇게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만 부족한 거 없이 잘 키우자였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는 6살이 되었어요. 6살이 되는 동안 저는 여관, 고깃집, 집 이렇게만 반복하고 살았네요. 실질적으로 여관, 고깃집, 집 이렇게 반복해야만 어머님이 생활비를 주셨기 때문에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놀러 나가길 바빴고요.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거, 입고 싶은 것은 다 해주고 싶었기에 몸이 부서져라 이랬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무시였죠. 야, 돈 없냐? 너 어제 엄마한테 돈 받았잖아. 30만 원 줘봐. 나가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네. 돈 어딨어? 이리 줘. 무슨 돈?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너 나한테 10원 한 장 맡겨놨어? 어디서 돈을 달래? 뭐? 너 이게 이제 신랑이 지 바보로 보이나? 얼른 안 내놔? 나 빨리 나가야 돼. 얼른 줘라. 나 폭발하기 전에. 뭐가 이리 시끄러워? 넌 한 사람이 돼서 꼭 집에서 큰 소리 내야겠냐? 에휴,
본 데도 없고. 뭐가 문제냐, 오늘은, 어? 어머님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저희 부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쑥불쑥 안방문 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뭐야? 아주 이게 시애미를 지 아래로 보는구나.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아주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지? 아주 정말 기가 막혀서.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딸아이가 아니었다면 내가 왜 사는가 싶을 정도로 시어머님의 정서적 학대와 남편의 외면에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의 낌새가 보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어요. 항상 친구들 좋아하고 그저 술 좋아하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안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늘 밖으로만 돌아도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남편이었는데 이상했죠.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고 외박이라뇨. 하루는 그를 미행했어요. 역시나 여자를 만나더군요. 누가 봐도 한참 어린 것 같은 여자였어요.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성실하지는 않아도 아이한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아서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젠 바람까지 폈어요. 제 인생이 정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확인한 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넌 어디 갔다 오는데 이제 오냐? 할 일이 태산인데. 여관도 비우고 아주 복에 켜웠지? 이젠 뺀질대기까지 하는 거냐?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무슨 이 집의 노예예요? 제가 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데요, 왜? 전 전리한 시간, 1시간도 못 쓰나요? 아범은 아침부터 놀러 나가서 저녁까지 안 들어오는데 집안 가정을 나무래야지. 만만한 게 저죠? 네? 너랑 애비랑 같냐? 어딜 비교해? 남자는 자고로 길을 피고 살아야 돼. 어쩜 그렇게 옹졸하냐? 그래서 너만 일하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아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너 같은 거 안 만났음 애비는 더 잘 됐을 거야. 애를 발목 삼아 주저앉혀 놓고. 제가 아범을 주저앉혔다고요? 너무하시네요, 정말. 어머님은 그냥 제가 싫으신 거죠? 이제라도 제가 나가주길 바라시겠죠. 아주 잘하는구나. 애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시집을 오긴 어딜 와. 아주 분수를 모르고 설치는 꼴이란 못 봐주겠다. 그렇게 어머님에게 한바탕 한 소리를 듣고 전 다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웠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이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분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결혼 생활 7년 동안 노예살이와 최저임금도 못 받아가며 노동한 대가, 그리고 남편의 외도, 시어머님의 폭언, 이제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저희 딸을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은 그러더군요. 일단 그동안 일한 것과 통장에 정산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남편의 외도 증거만 잡으면 된다고요. 시모의 폭언도 덤으로요. 그동안 제가 안 보일 때마다 문자로 폭언한 내용들은 많았기 때문에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 문자 내용, 그 여자를 만나는 거 모두 다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걸로는 도저히 분이 안 풀리더군요. 저는 천천히 시어머님의 재산을 제 이름으로 해놓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사면 어머님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많이 내셨어요.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빼돌린 건물은 제 이름으로 해두었죠. 남편 이름으로도 여러 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큰 건물은 아니었고 지방에 있는 조그만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을 제 앞으로 돌려놓고 이혼 준비를 했죠.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제출하고 저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예,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아니 고깃집에 안 가고
지금 너 어디서 뭐하니?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연락도 안 되고. 저 이제 안 들어가요. 그리고 유진이도 제가 데리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이혼합니다. 아이고, 너 말 바꾸지 마라. 이혼? 네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게 어디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아범한텐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리고 위자료 준비하라고 전해주세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몇 년의 묵은 감정들을 보상받기라도 한 것처럼 속이 뻥 뚫렸습니다. 진작 이혼할 걸, 진작 더 똑똑히 굴 걸. 남편은 언젠가 바뀌겠지. 시어머니도 언젠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틴 제 자신이 미련스러웠습니다. 일이 쉬웠던 일인데 이제 딸을 데리고 똑똑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일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결론은 저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 모조리 다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죠. 법정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제가 고생한 세월이 모든 돈으로 다 보상되는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뻥 뚫렸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말했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네가 이러려고 우리 집에 시집 왔지? 진작에 이렇게 뜯어내려고? 악랄한 것.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애로 발목 잡길래 불쌍해서 결혼해줬더니 이제 와서 우리 뒤통수를 쳐? 네가 감히? 너 내가 가만히 있나 봐. 네가 잘 살 줄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다들. 너는 그 새파랗게 어린애랑 잘해봐. 내가 빠져준다는데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니? 네가 원하던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 건물 감사해요. 제 세월 이걸로 퉁쳤다고 생각할게요. 그나마 건물이라도 있어서 우리 유진이랑 새로 시작할 수 있네요. 그냥 이것 또한 위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아셨어요? 내가 당해온 세월에 비하면 이 정도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뻔뻔하기는. 전 그 길 끝에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건물 1층에 조그마하게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제 싱글맘으로 딸아이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됐죠. 다행히 3층짜리 건물엔 모든 가게가 들어서 딸과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어요. 제 이혼의 엄마는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지만 그동안의 세월을 짐작이라도 하듯 엄마는 저를 감싸 안아주셨죠. 그렇게 길목이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오다 가다 단골도 생기고 가게도 자리를 잡아갈 때쯤 제 이혼 상담을 도와주신 변호사님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전 그때 너무 감사했던 마음으로 커피를 대접했죠. 어머, 변호사님 아니세요? 저 기억하시죠? 덕분에 지금은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네요. 오늘 커피는 제가 대접할게요. 안녕하세요. 제 사무실을 이 근처로 이전했거든요. 와, 반갑네요. 그렇지 않아도 잘 지내시나 궁금했는데 잘 지내시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좋네요. 커피 감사합니다. 커피 냄새가 너무 좋네요. 맛있으면 제가 소문내 드려야겠어요. 저야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뭐. 그래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종종 들르세요. 그렇게 인연은 참 신기하구나 하고 기분 좋은 아침이었네요.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전화와 문자로 폭언을 하시며 건물 반환 소송을 할 거다라며 협박을 일삼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법적으로 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딸도 이사간 곳에서 안정을 찾고 저 역시도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니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간간히 남편은 카페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그때뿐이었죠. 그렇게 딸아이는 제품에서 초등학교도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없었지만 밝게 자라주는 딸을 보고 있으니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가게에 출근 도장 찍듯이 커피를 사러 와준 덕분에 인연이 남다른 변호사님과 재혼을 하였어요. 첫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두 번째 결혼은 달랐습니다. 저처럼 이혼을 한번 경험해본 남자라 그런지 가정의 소중함 또한 저와 같았어요. 제 딸도 본인 딸처럼 아껴주었고 무엇보다 엄마에게 잘하는 사이였어요. 첫 결혼에서 느껴보지도 못한 시어머님의 따뜻한 사랑도 처음 받아봤네요. 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 하루하루 감사했답니다. 너무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우리 유진이도 친자식처럼 예뻐해줘서 고맙고 우리 엄마도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줘서 고마워. 내 이 세상의 고생은 자기를 만나기 위해 고생한 것 같아. 너무 좋다. 이 행복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나야말로 마찬가지야. 자기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이젠 편하게 지내자. 카페도 쉬엄쉬엄 해. 그렇게 행복한 나날만을 보낼 것 같던 일상에 전 남편이 찾아와 제 일상을 무너뜨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런 것을 지금의 남편에게 얘기하지는 못했어요. 나 하나만 스트레스 받으면 될 것을 괜히 지금의 남편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야,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가 잘나서 그러는 거 같지? 지금 네가 우리 엄마 건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평생 갈 줄 아냐? 내가 너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알아? 유진이가 날 만나기 싫어한다고? 네가 중간에서 이간질 한 건 아니야? 직원들 보는데 왜 이래? 얼른 나가. 당신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알겠어? 그리고 건물 얘기는 법적으로 하라고. 유진이한테 얼마나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널 보기 싫어하겠니? 이제 와서 애핑계로 찾아오지 마. 왜? 그 젊은 애랑은 잘 안 됐나 보지? 그 얘기가 왜 나오냐? 그게 다 네 오해에 비롯된 망상이라니까. 아, 됐고. 이 건물 세라도 내가 받아야겠으니까 네가 받는 세 나한테 절반이라도 내.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야. 알겠어? 다음 달부터 내 통장으로 계좌 이체해라.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인생의 패배자. 할 일 없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기나 하고 한심하다. 유진이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누가 뒤통수 치래? 갈 데 없는 걸 걷어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건물에 위자료에 이대로 머물러나?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깡패가 따로 없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나가는 길목에 굵은 소금 한 바가지 부었네요. 그렇게 전 남편의 행포가 잊어갈 때쯤 이번에는 전시모와 전 남편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침에 회사원들이 커피를 많이 사 먹었던 날이어서 조금은 바쁜 하루였죠. 대뜸 카페에 오더니 커피 2잔을 시켜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여긴 뭐가 맛있니? 커피 2잔만 내오거라. 우리도 손님이니까 커피 정도야 팔 수 있잖니. 얼른 가져오렴. 따뜻한 걸로. 네? 지금 커피 드시러 여기 오셨을 리는 없고 또 무슨 일이세요? 이제 문자로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매야? 넌 손님을 이렇게 대하냐? 참나, 아주 사장이 갑이구나. 여기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으니까 어여 내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일단 보는 눈들도 있고 커피 2잔을 시켰으니 직원에게 커피를 내어달라 부탁하고 전 빵을 굽고 있었죠. 그렇게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전 남편 자리 쪽에서 철푸덕거리는 굉음이 굉장히 크게 들려왔어요.
아이고, 나 죽겠다. 아유, 꼼짝할 수가 없네. 아니, 어쩜 이리 가게가 미끄러워? 아니, 물이라도 일부러 뿌린 게야? 아이고, 허리야. 허리 못 쓰겠네. 가뜩이나 디스크까지 있는데. 큰일이네. 허리 아파. 여기요. 저희 좀 이렇게 줘요. 직원들은 놀라서 전시모와 전 남편을 일으켰죠. 하지만 일어난 뒤 그들의 입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졌는데 저것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쳐다만 보는 거 봐라. 아이고 무서워라 독한 것. 아니 괜찮으세요? 넘어질 곳이 아닌데 왜 두 분 다 넘어지신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왜 저희 가게에 오셔서. 뭐라고? 참나 됐고. 아이고 따 죽겠다. 지금 아파 죽겠으니까 일단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이나 얼른 줘. 안 그러면 너희 가게 문 못 열게 할 거다. 너 내가 못할 것 같지? 어디 이렇게 미끄럽게 바닥을 해놓고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 동네 장사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문 닫게 해주마. 얼른 119 불러요 아가씨. 아이고 나 죽어. 꼼짝도 할 수 없네. 가뜩이나 허리도 아픈데. 뭐라고요? 전혀 미끄럽지도 않은 바닥이고요. 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CCTV 보면 알겠죠. 진정하세요. 그래서 네 잘못은 아예 없다는 거야? 네가 바닥을 이런 걸로 깔았으니까 사람이 넘어지지. 이걸 보고 우리 잘못이라고? 넌 태도부터가 글러먹었어. 합의금으로 엄마 1,000만 원, 나 1,000만 원, 2,000만 원 당장 보내. 안 그러면 가게 문 닫을 줄 알아.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러려고 너네 엄마까지 모시고 왔구나. 왜? 돈이 궁하니? 진짜 구질구질하다. 월세 반만 달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지금 이제 몸 팔아서 돈을 달라? 너 진짜 바닥이구나. 아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정말 구질구질해. 뭐? 넌 말 다 했어? 어디 이게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찌꺼려? 예전에는 찍소리도 못하던 것이 이젠 눈에 패는 게 없구나. 유진이 생각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려 했더니 안 되겠네.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배운 것도 없는 것이 고깃집 불판이나 뒤집던 주제에 카페 사장? 가당치도 않지. 우리 뒤통수 치고 네가 무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어. 지금 그러는 당신은요. 7년을 종살이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행복하게 사는 것도 배 아픈가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안 풀리는 거야. 둘 다 마음심보가 그따구니까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신고를 하던 병원을 가시던 내가 옛날에 그 여자로 보여? 이렇게 씩씩거리고 화를 내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손님들이 듣던 말던 떠나가라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당장 내놔. 네 주머니에서 돈 나올 때까지 나 여기서 꼼짝도 안 할 줄 알아.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고. 들어눕자 아들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합의금이라고 했어요? 참나 꼴값도 유분수지. 내가 변호사입니다. 당신들 이거 어머 방해죄인 거 몰라? 커피를 마시러 들어왔던 남편이 마침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명함통을 던지며 그 집구석에게 말을 하였죠. 아주 통쾌했어요. 뭐? 변호사라고? 아유, 참 웃겨.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럼 여기서 책임이 없다는 거야? 당신 변호사 맞아? 변호사 맞아요. 여기서 넘어진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CCTV 먼저 판독해 보시죠. 2당 1,000만 원이라니? 이런 날강도 같은? 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곤 조목조목 법에 대해 반박하며 그들에게 엄하게 말을 하니 전시모와 전 남편은 당황했는지 말을 버벅였습니다.
저에게 이러는 거 자체가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남편은 따지듯이 말했죠. 너무 든든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정말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기 전에 넘어진 사안은 진단서 끊어오세요. 병원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 남편 변호사예요. 법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쪽도 변호사 대동해서 변호사끼리 얘기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보는 것도 불편하네요. 어머님이랑 저 사람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변호사 등에 업었다고? 아주 기세 등등해. 너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아주 누구 덕에 밥 먹고 사는데 지금? 현 남편이 변호사라 이거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떵떵거렸구나?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유진이라도 뺏을 거야. 미쳤어? 당신이 유진이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어? 애 언제 한번 안아줘라도 봤어? 어디 마음대로 할 테면 해봐. 그렇게 되나? 아유, 억울해. 이 건물, 이 재산 다 내 건데 왜 하필 그때 저독한 것 이름으로 해가지고 내가 억울해가지고. 어머니, 권선징악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라도 똑바로 마음 고쳐먹고 사세요. 그러고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씩씩거리며 나갔어요. 직원들 보기에도 창피했지만 남편 보기에 제일 미안했네요. 왜 나한테 진작 얘기 안 했어? 종종 와서 당신 괴롭힌 거야? 얼마나 힘들었어? 나한테 얘기하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당신 이렇게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고마워. 나 정말 당신 안 만났으면 어찌쓸랬나 몰라. 정말 너무 든든하다. 지금의 남편 덕분에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이젠 가게에 오지 않으세요. 물론 문자, 협박이나 전화 폭언도 멈추셨고요. 본인들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나서 승소가 나지 않을 걸 알았는지 포기했는지 연락이 안 옵니다. 진작에 이렇게 법으로 저도 협박할 걸이라고 생각했네요. 건물과 관리비를 뜯어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젠 하다 치료비 목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니 살면서 많이 느꼈던 인성이지만 역시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성이었죠. 길고 긴 싸움 끝에 이제서야 전 남편과는 완전히 앙래를 끊었고요. 지금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30대는 억울한 것 투성이었고 늘 당하기만 하는 답답한 인생이었는데요. 그것을 지금은 탈피하고 최대한 현명하게 살아가려고 하네요. 완벽할 순 없지만 지금은 제 딸과 현 남편 그리고 현 시댁에서 좋은 감정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날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용서를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만 사시다가 건강도 많이 약해지셨고 외딴 시골 생활을 홀로 하시다가 많이 힘드셨는지 제가 살고 있는 근처로 이사를 오시려고 고민을 하셨어요. 아빠와 한평생 살면서 농사일만 해오시던 엄마가 그동안 많이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빠의 존재가 사라지고 나서부턴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함께 살아오시던 공간에서 지내는 걸 힘들어 하셨습니다.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저는 엄마의 건강을 우선시 생각해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엄마도 외로운 삶이 싫으셨는지 이사를 결정짓게 되었죠. 아빠가 엄마 옆에 계셨다면 좋았겠지만 세월에 장사 없다고 아빠도 나이를 먹게 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더니 혈액암으로 한동안 고생하시다가 결국 엄마의 손을 놓게 되셨네요. 아직까지도 아빠가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빠의 건강이 썩 좋진 않았었지만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고 싶다 하셔서 힘들게 버티신 뒤 결혼하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 뒤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엄마가 홀로 지내시는 동안 꾸준하게 관심을 드렸었는데 아빠의 공백을 제가 메꿔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삶의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셨는지 시골 생활을 정리하셨죠. 그렇게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기 전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씩 집안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저희 엄마의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빈 방이 있으니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남편에게 전달을 받았을 때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 집안에 시부도 계시고 신우도 있는데 빈 방이 있다고 같이 지내자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흘려들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의견 괜찮은 것 같은데. 장모님이 근처로 이사 오셔봤자 혼자 지내시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시골에서 사는 거랑 뭐가 달라? 우리 엄마가 부침성도 좋아서 같이 생활하면 좋은 기운도 받을 수 있어서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니 우울증 치료가 우선 아니야? 어차피 2층에 방이 비어있는 거라 크게 부딪힐 일도 없고 2층에 화장실, 샤워실 전부 준비되어 있어서 개인 생활도 보장이 되잖아. 내가 왔을 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당신 선에서 끝내기 전에 장모님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왜 했겠냐? 우리가 가족이니까 장모님 걱정돼서 하는 얘기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그 뜻을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님과 우리 엄마는 사돈지간이잖아. 아무리 친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해도 불편한 게 없을 순 없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 엄마가 어머님 댁에서 지낸다 해도 그 기간은 오래가지 못할걸? 워낙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어머님처럼 에너지 넘치게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셔. 그래서 같이 살다 보면 답답함도 느끼실 테고 그런 안 맞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보다도 관계가 안 좋아지겠지. 나는 그런 관계가 오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나는 엄마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걸 원하지 신세 지는 것처럼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골 생활 정리하시고 남은 재산으로 집 하나 정도 장만하실 수 있는 재산은 충분히 있는데 왜 어머님 집에 돈을 주고 들어가서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나는 그 방법이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대화는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문제는 좀처럼 사그라들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말 그대로 시모에게 전달을 하겠다길래 기분 상하지 않게 좋게 포장해서 설명해 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생각 없이 제가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서 같이 살면 우리 엄마가 불편해 하실까봐 싫다며 상황을 악화시키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가 어딜 봐서 사돈을 불편하게 만들 것 같니?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반대를 해? 내가 사돈과 직접 통화 좀 해야 될 것 같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차분한 성격이시고 말수도 적으셔서 조용한 걸 좋아하세요. 이사하시는 목적은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서 저희 아빠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셔서 돌아다니실 때마다 아빠와 함께한 추억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생활의 변화를 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왕 이사하는 거 저희 집 근처로 옮기겠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 엄마한테 방을 내어주시려 했는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제가 엄마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로 서운해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저희 엄마 보고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밖에서 직구하는 것만큼의 돈을 달라면서요. 어느 누가 같은 돈을 주고 자유롭게 생활하기도 힘든 어머님 댁에서 살겠어요. 그건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당연히 보증금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집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그냥 호텔처럼 편하게 생활하면 되는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 너랑은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사돈이랑 통화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으니 이만 끊는다. 시모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계속해서 강행하려는 모습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엄마 일 하나 신경 쓰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시모까지 생각 없이 행동을 하시니 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말을 해버린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밖에서 전세로 들어가면 엄마 혼자 집에서 편하게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시모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고 눈치 봐가면서 방 하나 얻어 사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모 말로는 호텔처럼 편하게 지내도 된다고 했지만 사돈지간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하길 잘했다 생각했고 몇 시간 뒤 엄마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사돈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지내자는 의견을 줬는데 거절했고 사돈의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생각을 잘 얘기했으면 그걸로 된 거라며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예상한 대로 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에 기분이 이상했는지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야, 내려. 나 지금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아. 나 엄마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어. 당신이랑 장모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어. 좋은 마음으로 같이 지내고 싶어 했던 건데 보증금이 그렇게 중요하냐? 돈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질까봐 엄청 불안한 거겠지. 뭐? 밑바닥 인생이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같이 지내기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한 게 밑바닥 인생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보고 지금 여기서 내리라고? 당신 2년 만에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 여기서 내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차에 치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네가 차에 왜 치여? 차가 너를 피해가겠지. 너랑 부딪히면 차가 나만 알겠냐? 운전하던 사람이 더 위험하겠다. 저기 앞에 버스 정류장 있네. 버스를 타고 오던 지나가던 택시를 잡던 그건 너 맘대로 하고 나는 지금 바로 차 돌려서 엄마한테 갈 거니까 너는 너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 오늘 안 들어갈 거니까 전화하지 말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고 저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유턴해서 시댁 방향으로 향했어요. 멀어지는 차를 보면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함께하고 있는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돌아와 줄 거라 믿고 기다려봤지만 남편은 차를 돌려 위험한 찻길에 있는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제가 서 있던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되는 위치라며 서 있던 위치가 달리던 트럭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서 있으면 불안해 죽겠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위치에다가 남편이 저보고 내리라고 했었다는 거에 너무 기가 찼어요.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려고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의 한마디로 남편에 대한 감정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의 배려 없는 행동에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거의 다 도착했다고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려고 올라오셔서 엄마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은 전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만나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은 뒤 차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솔직하게 여쭤봤어요. 엄마는 사돈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저와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집을 구해 조용히 사는 게 원하는 삶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네요. 저희 입장이 확고한데 본인들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에 열을 올려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 심오한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와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던 남편이 처음 뱉은 말은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 게 아닌 불만이었습니다. 아까 도로 한복판에 떨궈 줬는데 잘 왔네. 나 없는 동안 장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나 봐. 나는 엄마 비위 맞춰주느라 진땀 빼고 왔는데.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내가 고생했다는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야? 아까 네가 나를 내려줬던 그 위치가 어떤 곳이었는진 알아? 교통사고가 상당히 잦은 곳이었대. 너는 나를 도로 한복판에 내리라고 한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끝났어. 집에 오는 동안 정말 생각 많이 해봤는데 우리 결혼 몇 년 차인지 너도 알지? 2년 동안 사소한 다툼 같은 건 있었지만 오늘처럼 최악인 날은 없었다. 도대체 나랑 엄마가 무슨 잘못을 한 건데? 어머님 댁에 보증금 내고 들어가지 않는 게 이 정도로 문제를 키울 일인 거야? 돈독이 오른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어 놓고 왜 우리를 탓해?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났어? 집에 잘 돌아왔으면 된 거지. 왜 화를 내? 나도 쉽게 얘기한 거 아니었고 우리 부모님 집에서 장모님이 살면 이득되는 점들이 많을 것 같아 신중히 생각해보고 말씀드린 거였어. 어차피 우리 엄마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거고 우리도 굳이 설득시키고 싶지도 않아서 마음 접기로 했어. 장모님, 오늘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거 아니죠? 저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근처에 시설 좋은 호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지내시면서 집을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뭐라고? 방도 비어있는데 우리 엄마 보고 호텔에 가서 자라고? 이 집이 네가 산 집도 아니잖아. 오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정말 막 나갈 생각이야? 남편은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난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는데 엄마가 조용히 넘어가자면서 더 이상의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시길래 화가 치밀어 오른 감정을 찬물로 달랬습니다. 엄마는 사위 눈치가 보여서 호텔에서 지내겠다는 거 비어있는 방에 들어가 쉬게 해드렸어요. 남편과 재산도 반반해서 구한 집이고 시모는 제 집 드나드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다녔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반면 남편은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딸 집에 와서 주무시는 건데 그것 가지고 싫은 내색 팍팍 내면서 방문을 쾅 하고 닫을 땐 이혼 말고는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출근 시간이 한참 전인데도 새벽같이 일어나 집 밖을 나섰고 저는 방에서 인긴척을 들었는데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고 어차피 서로 얼굴을 마주해봤자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아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출근 준비를 끝낸 뒤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섰고 엄마는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셨어요. 저는 남편과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합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죠.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괜찮은 가격대의 집이 나와서 계약을 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아서 퇴근하자마자 엄마가 이사할 집을 확인해 보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계약한 집에 도착해 확인을 해보니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집도 깔끔하고 크게 하자도 없는 것 같아 저도 한시름 마음이 놓였어요. 새로 시작하는 집에서 엄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 채워넣고 싶어 하시길래 마트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같이 골라주면서 엄마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둘 치워 넣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었네요. 엄마, 제가 지금 일이 좀 바빠서 그러는데 한가해지면 그때 다시 연락하면 안 될까요? 오늘까지 무조건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기 현이야,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다더라. 아니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나랑 계약했던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지금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난리도 아니야. 집을 통째로 날리게 생겼다면서 땅을 치고 울고 있는데 엄마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네? 사기를 당했다고요? 아니, 갑자기 무슨 사기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모든 걸 잘 알아봤잖아요. 저도 옆에서 같이 확인해줬는데 그게 전부 사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엄마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부동산에서 조금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제대로 절차 밟아 계약을 체결했는데 얼마 살지도 않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을 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급하게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땅을 치고 있었고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가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만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이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지 저희 가족이 사기를 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요즘 깡통 전세라고 들어봤어요? 꽤 골치 아픈 사기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사기꾼과 부동산이 짜고 치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집주인이 다른 명의자 하나를 섭외해서 사기를 치는 거라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담보대출이 가능한 노숙자한테 돈을 주고 섭외해서 노숙자한테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숙자한테 명의를 넘기는 거죠. 그리고 매매 계약한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을 찾아가 전세로 들어올 사람을 구합니다. 그게 저희 부동산이었던 거죠. 당시 매매 계약만 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할 사람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잔금을 치르게 되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는 다음날 0시 전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고 미리 준비해 놓은 노숙자한테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노숙자가 담보대출까지 실행을 하는데 그 집에 대한 대출금까지 집주인이 모두 가져가 버리는 형식이죠. 그렇게 되면 노숙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원래 집 가격만큼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선순위로 설정이 된 근저당인 은행이 먼저 배당을 가져가고 다음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은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는 거죠. 사기를 친 그 사람은 전세금과 대출금까지 전부 다 가지고 벌써 잠적을 했을 겁니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일단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신축이라 저와 엄마는 마음에 들어 있었는데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낙찰자는 최대한 빨리 집을 비워달라면서 재촉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이 사기꾼을 잡아주길
간절히 바라는 것밖엔 없었어요. 뒤늦게 들어온 남편은 사기를 당했다는 말에 똑같이 충격을 받았고 시댁 식구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집으로 찾아온 시댁 식구들은 어두운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는데 시모가 그런 엄마를 바라보면서 한번 밑바닥 인생이 어딜 가겠냐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시골에나 처박혀 있지 뭘 잘났다고 기어나와선 돈까지 떼이냐면서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저희 엄마를 바라보며 배꼽 잡고 비꼬길래 결국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한 사기는 어느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사기였다고요. 어머님이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마 똑같이 당했을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멍청하다는 거야. 맨날 촌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밖으로 기어나오니까 이런 사기를 당하는 거지. 내가 사돈이었으면 전세 잔금일 날 바로 전세권을 설정해버린다든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득약사항을 넣었다면 이런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몰랐나 봐. 욕을 먹어도 싸지. 사기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게 잘못인 거야. 왜 밑바닥 인생이 평생 밑바닥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정말 한심들하다. 경찰한테 신고한다고 해서 범인이 쉽게 잡힐 것 같아? 그런 거 하나 생각 안 해보고 움직였겠니? 한번 사기당한 사람들이 또 사기를 당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사돈이 이번에 사기를 당했으니 다음엔 사기를 안 당할 줄 아니? 똑같은 사기에 또 당할걸?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네. 어차피 전세 사기꾼들 잡기 어려우니 어쩌겠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사부인이 저희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집안일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돈도 좀 챙겨드릴 테니 사기당한 돈만큼은 모으지 못해도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 집안꼴이 말이 아닌데 가족이 관리해주는 게 제일 좋지. 어차피 전부 다 처분하고 정리하셨다면서요. 그럼 이제 갈 곳도 없잖아요? 저희 오빠 집에 계속 있는 것도 눈치 보이지 않겠어요? 저희 엄마 말대로 2층에 방 비어 있으니까 편하게 지내시면서 밥도 좀 해주시고 밀려있는 집안 살림까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보고 지금 가정부를 하라는 거야? 사기당해서 정신이 온전하지도 않는데 집안일을 하라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말이 안 돼? 그럼 이 집에서 계속 붙어 살 거야? 나는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렇게 싫으면 당신이 원룸 하나 알아봐 주던가. 내가 봤을 때 당신도 또 사기당할걸?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느낀 저는 사기를 당해 힘들어하는 엄마를 모시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같이 있다간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랑 공원에 앉아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엄마와 비슷한 전세 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터졌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주민들이 범인인 것 같은 사람을 잡아서 경찰을 불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희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지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사기꾼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저희 엄마와 계약을 했던 집주인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사기를 치려 했다가 딱 걸리게 되었던 거죠. 저는 당장 돈을 토해내라면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는데 옆에서 말리던 공인중개사가 건넨 기막힌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저에게 보여준 사진 한 장에 소름이 돋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제 앞에 있던 사기꾼도 누군가의 지시로 사기를 친 거였는데 나중에 본인이 잡히게 되면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될까봐 보험용으로 일을 시킨 그 사람의 사진을 찍어둔 거라며 저에게 보여줬는데 모든 걸 뒤에서 지시하고 있었던 건
충격적이게도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자 사기꾼이 입을 열었어요. 거기 사진 속의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돈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주인처럼 움직인 거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그 사람들이 가져간 뒤에 저는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제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잡힐 일이 없잖아요. 제 입을 막기 위해서 꽤 큰 돈을 받아왔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몇 년간 같이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따라 저에게 떨어지는 수당이 너무 적어지더라고요. 저는 한 번 잡히면 징역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에 비해 수당이 적어서 좀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길래 혹시 몰라 사진까지 찍어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잡혔는데 그냥 전부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저는 2년간 사기꾼인 남편과 결혼 생활을 했던 거였고, 저희 엄마 돈은 사기꾼인 시모에게 들어간 거였어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반전이 눈앞에 펼쳐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숨기면서 그동안 정상인처럼 생활해왔던 그 인간들의 행동에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사기꾼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엄마를 모시고 급하게 저희 집으로 향했고, 동시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니 눈앞에 보이는 사기꾼 놈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노력해서 벌은 돈이 아닌 남의 노력을 등쳐먹고 사는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거침없이 들어가 상을 뒤집어 엎었고, 그 인간들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길래 좀 전에 만났던 사기꾼의 얼굴을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시선을 회피하길래 지금 경찰이 오고 있는 중이라며 곧 법적 처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자, 눈앞의 사기꾼 놈들은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도망치려 하길래 저희 엄마 돈을 사기치려 했던 그놈들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엄마도 저를 도왔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는 동안 남편과 시부는 남자라서 힘이 워낙 세다 보니 저와 엄마를 뿌리친 뒤 도망을 쳤어요. 신우도 저희 엄마를 밀친 뒤 도망을 쳐버렸고, 시모만 붙잡혀져 있는 상태였죠. 밖으로 계속 나가려는 거 엄마와 함께 머리채를 쥐어 뜯으면서 못 가게 하자 시모가 가족들에게 도와달라며 외쳤고, 시댁 식구들이 맨발로 다시 돌아와 저와 엄마한테 설설기며 떼인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면서 일단 도망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서 싹 다 모조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지만 현재 사기꾼 자식을 가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선 무슨 일을 하던 항상 조심하고 있지만 매일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의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 나쁜 놈들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범죄인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은 피해 금액에 대해선 거의 돌려받을 수 있었고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남이 피땀 흘려 벌어모은 돈을 얄팍한 수법으로 이득을 취하던 그놈들은 아마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서도 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겠죠. 저는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됐지만 5년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만큼은 피해받는 일이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